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유형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지 드라이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유형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여러가지 윈도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형별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놓고 하나씩 입문자 수준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스토리지 드라이버는 CD-ROM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버를 다루는 그런 윈도우스 상에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싶은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이 바로 이 스토리지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론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코드 수준에서 설명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영상을 청취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제가 릴리즈했었던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기본 과정을 한번 쭉 듣고 그리고 따라오시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스토리지 드라이버에 대한 아키텍처를 배우고 그리고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의 종류, 그리고 스카시 미니 포트 드라이버의 특징과 그리고 빌드 방법, 설치 방법, 그리고 스카시 오퍼레이션 코맨드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스카시 미니 포트 드라이버가 가져야 되는 코드 수준에서의 엔트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드라이버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윈도우 드라이버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스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상위 필터 드라이버나 하위 필터 드라이버는 선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가 번거롭다면 없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드라이버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은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 그리고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층에서 어떤 IRP라고 하는 명령어가 필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IRP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IO 리퀘스트 패킷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죠. 이와 같은 IRP를 받은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는 다시 아래쪽 하위 필터 드라이버와 그리고 이어서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에게 SRB라는 그런 명령어로 변환시켜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즉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의 역할은 IRP를 SRB로 바꿔서 아래쪽에 있는 포트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는 이렇게 받은 SRB를 또 다른 미니 포트 드라이버에게 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 스페시픽한 그런 커맨드로 변환해서 그래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SRB가 바로 스카시 리퀘스트 블럭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를 개발하려면 IRP보다는 SRB라는 구조체에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본 스토리지 아키텍처인데요. 이 그림에서 제조사는 서드파티라는 형태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보신 그림과 유사하게 외부에서 IRP가 전달되면 그 IRP는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되고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는 이것을 SRB라는 구조로 바꾼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에게 이 구조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의 종류에는 스카시 포트, 그리고 스토 포트, ATF 포트 이와 같은 종류의 포트 드라이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포트 드라이버와 연결되는 스토리지 미니 포트 드라이버가 바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로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미니 포트 드라이버는 자신이 어떤 포트와 연결될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자신이 연결될 포트가 ATF 포트라면 ATF 포트 라이브러리, 스토 포트라면 스토 포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카시 포트라면 스카시 포트 라이브러리를 본인의 코드에 링크를 시켜서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트 드라이버와 연결되는 그런 미니 포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조사가 개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스톱 포트나 스카시 포트 또는 ITA 포트가 아니라 이런 포트 드라이버와 같이 동작하는 미니 포트 드라이버만 개발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조사의 경우 특별히 성능을 계산한다든지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를 새롭게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미니 포트 드라이버가 실제로 제어해야 될 하드웨어를 우리는 HBA라고 부르는데요. HBA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하게 될 이 미니 포트 드라이버가 직접 제어할 그런 디바이스는 HBA라는 디바이스가 되고 그 어댑터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카시 버스를 통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CD롬 드라이브가 이렇게 제어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개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직접 하드디스크를 제어한다 또는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직접 CD롬을 제어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HBA 즉 호스트버스 어댑터를 제어하는 것이고 이 호스트버스 어댑터를 통해서 스카시 버스로 어떤 제어 명령들 스카시 명령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미니포트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라는 형태로 디스크.sys 그리고 cdrom.sys와 같은 대표적인 클래스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세 가지 포트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습, 램디스크 드라이버에서도 사용할 대표적인 포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구조 자체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는 그렇게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드라이버를 만들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아주 좋은 성능을 내는 대표적인 드라이버로서 스톱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톱포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아래에서 개발되는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비교적 스카시 포트보다 훨씬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런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같이 시습할 램디스크는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일단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한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와 함께 동작할 스카시 미니 포트 드라이버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는 즉 스카시 포트.sys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와 함께 동작하는 미니 포트 드라이버가 바로 스카시 미니 포트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 형식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니 포트 드라이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용이하고요. 반면에 드라이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빠른 속도는 지원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가상 메모리, 모든 메모리들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 즉 그 메모리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메모리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즉 실제 가상 메모리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는 여러 군데로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산된 페이지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상 메모리 형태로 재매핑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재매핑 과정은 사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의 메모리를 직접 건들 필요가 없지만 램디스크 같은 걸 구현할 때는 사용자의 메모리를 직접 건드려야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DMA 아키텍처와 같은 하드웨어 엔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메모리, 즉 사용자의 메모리에 대한 내용은 가상 메모리보다는 물리 메모리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램디스크 같은 형태에서는 실제로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램을 디스크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DMA도 없고 인터럽트 시스템도 없고 입출력 시스템도 따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멤카피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사용자의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사용자의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는 가상 메모리가 항상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 수준에서 볼 필요가 없다면 구태여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로 개발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매핑 작업이 매번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매핑에 따른 시간 지연이 따라오는 게 바로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하나의 명령어를 받아서 해석하는 도중에는 다른 명령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발 초기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개발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동기화적으로 명령이 내려온다면 성능 좋은 드라이버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죠. 실제로 보다 더 나은 드라이버라면 동시에 2개 또는 동시에 3개의 명령어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드라이버의 의지에 따라서 동기화를 선택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지, 이처럼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처럼 그 모델 자체가 이미 동기적으로 명령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는 그다지 좋은 그런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의 빌드 방법 그리고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일단 미니포트 드라이버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제조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컴파일 한 뒤에 그 다음 링크 과정 땐 반드시 WDK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과 그 다음에 역시 WDK에서 제공하는 scasiPort.lib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링크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scasiPort.library 말고 그 밖에 stopport.library라든지 또는 atfport.library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가 어떤 포트와 함께 동작할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 샘플도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니포트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 링크할 라이브러리로서 scasiPort.lib를 선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링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스토리지 미니포트 드라이버라는 형태로 ramdisk.sys 이런 이름의 어떤 드라이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희들이 이런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이것을 윈도우에 설치를 하려면 당연히 제조사는 설치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즉 설치 파일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64비트 시스템이라면 별도로 WHQL 인증까지 받아야만 이와 같은 드라이버 패키지가 온전하게 윈도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와 스카시 오퍼레이션 커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스카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컴퓨터와 디바이스 간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스카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니시에이터라는 그런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 또 스카시 디바이스는 타겟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점은 바로 HBA, 저희가 직접 다루게 될 바로 그 HBA 어댑터를 우리는 이니시에이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디스크 드라이브나 또는 CD롬 드라이브, 이와 같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개발하게 될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결국 HBA를 직접 제어해서 연결된 타겟으로 커맨드를 보내는 게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카시 커맨드는 CDB, 커맨드 디스크립터 블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메모리 구조체 내에 한 바이트의 명령어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스카시 커맨드는 각각의 명령어에 따라서 아주 가변적인 그런 파라미터 데이터가 같이 CDB에 보관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상위단에서부터 내려오는 SRB, 즉 스카시 리퀘스트 블록이라고 불려지는 그 구조 안에 바로 CDB가 들어있게 되고, 그 CDB 안에서 또 필요하다면 커맨드를 끄집어내고 또 파라미터를 끄집어내서 적당하게 해석하여 HBA를 제어해서 결과적으로는 연결된 하드디스크나 또는 CD롬 드라이브 쪽으로 그 커맨드에 대응되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그것이 바로 미니포트 드라이버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CDB를 잠깐 살펴보는데요. CDB는 커맨드 디스크립터 블럭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CDB는 크기에 따라서 6바이트 CDB, 그리고 10바이트 CDB, 12바이트 CDB, 16바이트 CDB,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CDB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사용되는 오퍼레이션 코드, 즉 스카시 커맨드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즉 스카시 커맨드가 어떤 커맨드냐에 따라서 이 커맨드가 몇 바이트의 파라미터를 요구하게 되는지가 결정되고, 결국 커맨드에 따라서 CDB의 크기도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파라미터는 스카시 커맨드에 의해서 가변적인 길이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보시는 내용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카시 오퍼레이션 코드에 대한 커맨드에 대한 알려진 것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커맨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별한 장치에서만 쓰이는 것도 있고 CD롬에서만 쓰이는 게 있고 디스크에서만 쓰이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실습통에서 샘플통에서 많이 만나보게 될 그런 스카시 오퍼레이션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야 상당히 일반적인 스카시 커맨드를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보시면 리드 커맨드만 해도 벌써 리드 16이라는 게 있고 라이트 16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16바이트짜리 CDB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보면 리드 6, 라이트 6, 6바이트 CDB를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맨드도 다양하게 자신이 사용해야 될 CDB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커맨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시 인풋 드라이버가 가져야 되는 코드 수준의 엔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스카시 인풋 드라이버의 코드를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문자가 보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된다면 입문자들은 이거 말고 이전에 제가 릴리즈했던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동영상을 먼저 청취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시는 게 아마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먼저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엔트리는 스카시 인풋 드라이버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시작 엔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엔트리는 운영체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메모리로 로딩하자마자 호출하는 그런 엔트리로 우리가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를 가져야 됩니다.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곳에서 드라이버 엔트리 안에서는 반드시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즈를 함수를 호출해서 자신의 어떤 속성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콜백 루틴들, 즉 우리 드라이버가 어떤 일을 어디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콜백 루틴들을 모두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드라이버 엔트리도 리턴하는 이렇게 어떤 패스를 가지고 흐름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호출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잠시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이 중에서 세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등록해야 될 등록 정보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의 내용들 중에서 점점점 우리가 스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내용들을 보겠지만 처음에 접할 때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내용들, 즉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부분만 필수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간단한 형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동작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데이터의 이 구조체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콜백 함수 포인터와 그 다음에 속성란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데이터 사이즈는 이 전체 구조체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인터페이스 타입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HBA, 우리 어댑터가 실제 이 컴퓨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ISA 형태냐, PCI 버스 형태냐, PCMCIA 버스 형태냐 등등의 버스 형태를 말하게 되죠.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는 램디스크는 가상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SA라고 하는 버스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저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저 함수 콜백 함수는 드디어 콜백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 어댑터에 대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운영체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저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하드웨어를 위한 기본적인 초기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 스타트 I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콜백 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스카시 커맨드를 해석하기 때문이죠. 즉 제일 많이 호출되는 곳이 바로 이 하드웨어 스타트 IO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파인드 어댑터, 자, 이 함수는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를 찾았을 때, HBA로 여겨지는 디바이스를 찾았을 때 여러분이 그 디바이스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파인드 어댑터입니다. 즉 이미 디바이스를 운영체제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찾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find adapter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리셋 버스 필요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디바이스를 리셋할 필요가 있을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댑터 컨트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디바이스가 보통 해제될 때, 즉 메모리에서 내려오거나 해제될 때, 그럴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미니포트 드라이브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최소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콜백 함수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이런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로서의 골격은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시 파인드 어댑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라고 했습니까?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저를 함수를 부르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저를 함수를 불러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등록되고 나면 이후에 운영체제는 우리가 사용할 그 디바이스를 찾아서 바로 find adapter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운영체제가 장치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을 호출해서 지금 새로운 장치를 발견했다, 어댑터를 발견했다, 따라서 이 어댑터를 너희가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작업은 바로 5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configuration information이라는 요 구조체의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어댑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구조체의 내용을 적당한 값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장치를, 이 어댑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이 find adapter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port configuration information이라는 구조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간단한 형태의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것처럼 한 5가지 정도 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와 같은 필드 정도만 채워주시면 동작에는 큰 문제가 당장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어댑터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버스는 I4냐 PCI 버스냐, 그 다음 우리가 전송 가능한 최대 바이트, 이 말은 저희들이 실제로 어댑터를 통해서 전송할 때 한 번에 전송 가능한 최대 크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특별히 이거보다 크지 않은 그런 적당한 크기의 요청이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재밌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HBA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될 버스가 전통적으로 스카시 버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이 HBA, 즉 우리 어댑터는 우리 어댑터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스카시 버스를 제어해야 되는데요. 이 스카시 버스는 보통 스카시 버스 넘버, 그리고 타겟 넘버,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룻 넘버, 로지컬 유닛 넘버로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할 이 어댑터 내에 지원하는 내부 버스가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지원할 타겟이 몇 개나 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지원할 룻 넘버, 즉 지원할 로지컬 유닛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램디스크는 당연히 HBA가 제어해야 될 램디스크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램디스크 2개를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면 적당하게 로지컬 유닛을 2개라고 제시하면 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든 샘플은 딱 하나짜리 램디스크를 우리가 제어하는 그런 HBA를 올리고자 하니까 결국 넘버 오브 버스도 1이고 넘버 오브 타겟도 1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버 오브 로지컬 유닛도 1이 되겠습니다. 즉 3개의 값을 모두 1로 기록해 주시면 간단한 드라이버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find 어댑터에서 성공적인 리턴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댑터를 초기화해라, 즉 HBA를 초기화해라 라는 뜻으로 하드웨어 스카시 이니셜라이즈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저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저희들은 우리들이 사용할 우리들만의 내부 메모리, 할당될 내부 메모리, 플라이빗 메모리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그때 밝혔다면 앞으로 운영체제는 항상 그 메모리를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즉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할 메모리가 되므로,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어댑터 디펜던시한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HBA 하나당 하나의 메모리가 할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운영체제가 장치에 대한 초기화를 요청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스카시 이니셜라이즈를 부르게 되고 저희는 이 안에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모두 거치고 그리고 리턴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초반에 우리가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루틴이 성공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대부분 남아있는 작업들은 바로 하드웨어 스타트 IO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 스타트 IO는 무려 별이 5개나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콜백 함수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바로 스카시 명령을 해석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때 들어오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SRB입니다. SRB.
우리는 이 SRB를 받아서 이 명령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운영체제가 SRB라는 그런 명령어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명령들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CD롬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라 또는 하드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라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마칠 때까지 동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CPU를 손해보게 하는, CPU에 우리가 부하를 주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그런 작업들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만약에 수행한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스타트 IO는 곧바로 지연 리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연 리턴이라는 것은 펜딩 리턴을 의미하는데요. 비동기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지금 내가 이 명령을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완료하겠습니다는 뜻의 지연 리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연 리턴된 내용들은 그대로 운영체제에게 보고가 되고 이후에 적당한 시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다시 제어를 가지고 내가 그 명령을 이제 마쳤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스카시포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비로소 운영체제에게 아까 그 SRB가 끝났다, 완료가 되었다는 뜻으로 완료의 뜻의 리턴 명령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명령은 모르겠지만 이 하드웨어 스타트 IO라는 콜백 함수는 SRB를 해석해야 되고 이 SRB 해석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있다면 반드시 지연 리턴을 하셔서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럴 때 바로 언젠가는 이 명령을 완료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스카시포트 노티피케이션 함수를 부른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카시 리퀘스트 블록의 구조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스카시 리퀘스트 블록의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 분명히 이제 어드밴스드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 보시는 이제 태그드 큐잉도 알아야 되고 센스 인포라는 내용도 다 알아야 되지만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펑션,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랭스, 데이터 버퍼 주소, 마지막으로 CDB,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은 여러 가지 펑션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확인할 그런 값은 SRB function execute scat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펑션이 가장 대표적인 펑션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펑션이 내려올 때 따라서 CDB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데이터 트랜스퍼 랭스, 자, 이것은 요청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읽기 쓰기 명령들도 생각해 보시면 항상 크기가 있기 마련이죠. 얼마큼을 읽겠다, 얼마큼을 쓰겠다. 즉 사용자 버퍼에 대한 크기 값이 바로 데이터 요청 크기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버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될 버퍼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디스크를 실제로 다루는 거라면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이곳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쓰기를 해야 된다면 이곳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디스크에다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버퍼가 바로 커널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새로 맵드된 그런 버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B가 있는데요. CDB는 최대 16바이트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CDB 안에 첫 번째 바이트는 바로 커맨드가 되겠죠. 스카시 오퍼레이션 커맨드가 되고 이 커맨드에 따라 파라미터가 가변적인 길이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이곳에 담겨져 있는 명령어와 그리고 파라미터를 읽어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시 리퀘스트 블록이 가장 중요한 구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비동기적인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비동기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선 바로 스카시포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스카시포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바로 notification type이라는 유형값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값이 바로 next request라는 값과 그 다음에 request complete라는 값이 있습니다. next request는 우리 드라이버가 다음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운영체제가 알려주는 거죠. 즉 우리가 다음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기다리는 명령이 있으면 다시 스타트 IO에게 보내줘라. 왜 우리가 이런 명령을 쓰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카시 미포트 드라이버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명령을 처리를 하면 그 명령을 완전히 완료할 때까지는 다음 명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즉 명령어가 2개 이상 동시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시에 받고자 하는 그런 시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내가 어떤 SIB를 받아서 해석을 하다가 다음 SIB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시기가 된다면 바로 next request라는 유형값을 넣어서 스카스포트 노티피케이션 함수를 불러줘야만 기다리고 있는 다음 SRB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request complete는 완료죠, 완료. 즉 내가 어떤 SRB를 비동기적으로 완료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 함수를 불러서 이 스카스포트 노티피케이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request complete라는 값을 넣어서 완료했다는 뜻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카시포트를 통해서 첫 번째 SRB가 우리 스타트 IO로 전달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스타트 IO가 전달된 뒤에 우리는 이 SRB를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끝내지 않고 계속 우리가 펜딩해서 다루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기 중인 이 SRB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적당한 루틴, 여기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SR 루틴에서 이제 나는 다음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본인이 결정했다면 이 그림처럼 스카시포트 노티피케이션 넥스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유형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불러줘야 되죠.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스카시포트는 기다리고 있는 다음 명령, 즉 next SRB를 이제 스타트 IO에게 다시 보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엔 바로 기다리던 next SRB가 이제 스타트 IO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컴플리션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적당하게 지금 이 요청이 실제로 끝났다, SRB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 즉 어플리케이션에게 이 요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SRB에 대한 요청 처리가 지금 끝났다, 완료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request complete라는 유형값을 사용하는 스카스포트 노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을 잘 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스카시 인풋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CDB에 대한 처리 방법을 잠깐 연습 삼아 예시를 보겠는데요. CDB 드레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로 inquiry라는 이 오퍼레이션 코드인데요. inquiry는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헥사값 12번이고요.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어떤 HBA 입장에서 볼 때 이 HBA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겠죠. CD롬이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다면 그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달라,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상위단에서는 지금 우린 HBA잖아요. HBA지 우린 디스크 드라이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BA인 우리한테 실제로 연결된 어떤 어댑터가 있는지, 어떤 드라이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바로 이와 같은 inquiry 커맨드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DB 커맨드를 받아서 이것을 핸들링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inquiry 커맨드를 해석한 결과 우리가 올려줘야 될 데이터의 포맷이 되겠죠. 각각 필드는 다 의미가 다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여기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inquiry라는 어떤 커맨드가 왔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쭉 채워서 올려보낸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inquiry 커맨드를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채우는지에 대한 예시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시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각 앞에 보셨던 이 inquiry 구조체, 이 구조체 각각의 필드 값을 소프트적으로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캐패시티입니다. 우리가 CD롬이라든지 또는 하드디스크에 보면 어떤 볼륨에 대한 용량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16기가 하드가 있다든지 1테라 하드가 있다든지 이렇게 용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용량은 HBA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HBA에 연결된 그 드라이브, 스카시 디바이스의 용량에서 결정나는 거죠. 따라서 HBA가 실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용량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리드 캐패시티라는 CDB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이 리드 캐패시티 CDB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발견된 그 스카시 디바이스의 용량 정보를 채워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CDB고요. 다음에 보시는 건 결과치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8바이트의 데이터를 채워서 올려주면 그것을 운영체제가 받아서 우리가 연결된 스카시 디바이스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올려주게 될 정보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last logical block address, 두 번째는 block length in bytes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연결된 디바이스가 최대 블럭 어드레스가 몇 번지인데 마지막 블럭 어드레스 주소, 즉 마지막 블럭 어드레스라는 것은 전체 블럭 수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번이다. 마지막 블럭이 10번이다. 그러면 우리는 10이라고 올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10이라고 올려주게 된다는 얘기는 0부터 따져서 10까지니까 결국 11개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맨 마지막 주소만 알려주면 운영체제는 그것을 보고 플러스 1을 해서 전체 블럭 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각각의 블럭이 몇 바이트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섹터가 512바이트죠. 따라서 한 블럭이 512바이트다. 이런 뜻으로 510이라는 값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줌으로써 충분하게 연결된 이 디바이스의 용량 정보가 운영체제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를 치울 때 MSB, LSB의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텔 CPU의 처리 방식은 LSB를 먼저 채우는 거지만 스카시 커맨드에서는 반드시 MSB를 먼저 채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주의롭게 다뤄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로지컬 블럭 어드레스의 값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어렵게 로직을 가져가실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리버스 바이트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 리버스 바이트라는 매크로는 WDK가 제공하고 있는 매크로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하위와 상위 바이트에 대한 하위 바이트와 상위 바이트에 대해서 역순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편하게 이런 이제 빅엔디언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롭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CDB 커맨드는 당연히 리드입니다. 리드는 여러 가지 리드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리드는 28번이라고 하는 OP 코드를 사용하는 10바이트 CDB 리드입니다. 즉 10바이트 CDB 리드라고 해서 10바이트를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림에서는 0번 오프셋부터 시작해서 8번 오프셋, 9번, 8번 오프셋까지 쓰고 있죠. 즉 9바이트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바이트 CDB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9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리드 명령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명령의 특징을 보자면 자, 로지컬 블럭 어드레스 역시 빅엔디언이죠. 로지컬 블럭 어드레스는 시작 블럭의 주소가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 7번과 8번이 바로 읽고자 하는 또는 실제로 읽으려고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될 텐데 이걸 보시면 이게 1바이트, 2바이트, 즉 2바이트가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2바이트 이상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2바이트의 크기 값을 즉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실제 크기는 64K, 65,536바이트죠. 64KB 이상은 한 번에 읽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리드 커맨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10바이트 리드 커맨드는 64KB 이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리드 10이라는 커맨드, 즉 헥사로는 A8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 같은 커맨드는 12바이트 CDB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 랭스가 무려 4바이트가 됩니다. 즉 4바이트나 되는 공간 안에 길이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리드 커맨드와 다르게 한 번에 4GB까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이 커맨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CDB 커맨드를 하나하나 해석하셔서 그 커맨드에 따라서 대응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작업들 중에 우리는 램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램디스크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램디스크는 어떤 I/O 작업이 별도의 I/O 작업은 없죠. 램디스크는 무슨 인터럽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DMA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메모리를 읽고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램디스크에 맞도록 앞에서 보셨던 그 스카시 커맨드를 해석해서 그에 따른 대응하는 코드를 우리는 이 램디스크 샘플 소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16메가짜리로 굉장히 작은 램디스크를 만들어 봤고요. 가장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드 자체 활용도는 아주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제 이 소스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한번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샘플이 되는 설치 파일인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군데를 살펴보자면 먼저 클래스는 스카시 어댑터라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시 어댑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건 램디스크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램디스크가 아니고 HBA가 되죠. 그 HBA는 스카시 HBA 어댑터이기 때문에 스카시 어댑터라는 클래스로 우리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원하는 버스의 유형,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버스는 아이사다. 왜냐면 우리는 가상으로 올릴 거니까 램디스크를 어떤 뭐 물리적인 버스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사라는 유형으로서 여기 값을 1이라고 썼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소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골격의 구조를 크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우리가 사용할 이 램디스크는 동작이 이렇습니다. 램을 스토리지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램디스크는 램을 스토리지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하드웨어 인터럽트라든지 DMA라든지 이런 입출력 코드가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멤카피가 있는 겁니다. 멤카피. 이때 멤카피의 방향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버퍼로부터 램디스크 드라이브 쪽으로, 또는 램디스크 드라이브의 메모리에서 응용 프레임 버퍼 쪽으로, 이렇게 양방향의 통신이 존재할 수 있겠죠.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는 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부분을 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운영 체제,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클래스, 그리고 스카시포트 드라이버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이 버퍼에 대해서 특별히 버퍼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임시 버퍼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샬링이라고 하죠. 임시 버퍼를 만들어서 카피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또 앞에서 제가 스카시 미포트 드라이버가 뭐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드라이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버퍼에 대해선 그대로 중간에 어떤 멤카피도 없이 램디스크 드라이버까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버퍼는 사용자 수준에서 접근하는 버퍼이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접근해야 될 바로 이 버퍼는 커널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버퍼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램을 읽어서 사용자 버퍼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램을 읽어서 사용자 버퍼로 복사할 때 사용자 버퍼가 보여야 되죠.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 사용자 버퍼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는 한 번의 가상 메모리 매핑이라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운영체제나 파일 시스템 이 계층에서는 한 번의 맵들을 반드시 해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버퍼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커널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버퍼로 이렇게 맵가 된 형태로 가상 주소가 전달되도록 하는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잠깐 실습을 통해서 램디스크 드라이버를 한번 소스를 보고 설치를 해보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성한 이 샘플은 하제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W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문이라는 동영상을 먼저 청취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램디스크 솔루션을 만들어서 솔루션의 설치 파일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하게 될 설치 파일이 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카시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라미터스 PNP 인터페이스는 아이사라는 뜻으로서 1번이라는 값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커먼하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PNP ID가 되겠죠. 우리 PNP ID는 실제 디바이스가 아니라 버추얼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하제소프트 램디스크 디바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들, 즉 find adapter나 initialize나 start.io처럼 콜백 함수들 하나를 각각 다 소스 파일 하나로 작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콜백 함수가 궁금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된 소스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드라이버 엔트리가 하는 작업을 보면 결국 보시는 것처럼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스카시포트 이니셜라이즈 함수 호출 시에 하드웨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데이터라는 구조체를 각각 채워주고 있죠. 이때 콜백 함수 5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버스를 가상버스, 즉 아이사라고 채워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호출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으로 호출되는 게 바로 find adapter가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가상장치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엔트리가 리턴하면 곧바로 운영체제는 바로 find adapter를 부릅니다. 실제로 실제 장치가 아니라 가상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find adapter 쪽에서는 우리는 그 장치를 수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적당하게 configuration info,
즉 5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configuration information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4, 즉 우리는 가상버스를 쓰기 때문에 i4라고 채워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변수를 DMA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전송하겠다는 최대 크기, 그렇죠? 한 번에 우리는 얼마큼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최대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스카시 버스는 하나, 그리고 내부적인 타겟도 하나, 그리고 로지컬 유닛도 하나 라는 뜻으로 1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램디스크를 위한 가상 메모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램디스크인데요. 보시면 사이즈가 바로 16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6. 즉 이때 램디스크를 만들어서 이곳이 소위 말하는 디스크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find adapt 함수가 성공적인 리턴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initialize가 호출됩니다. initialize는 특별히 하는 작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return true라는 형태로 리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트 IO를 살펴보고 정리를 할 텐데요. 스타트 IO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처리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스타트 IO는 코드 양이 좀 많은데, 사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은 없어요. 중요한 일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의 커먼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start IO 함수는 SRB를 받아들이는 그런 엔트리가 되고, 이때 우리가 처리하는 흐름을 보시면 SRB의 펑션을 먼저 보죠. 즉 SRB의 펑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execute scat이라고 하는 이 펑션일 경우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커맨드가 내려올 때, 이 펑션이 내려올 때 우리는 CDB를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 내려오는 CDB를 이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스 코드를 보면 CDB의 첫 번째 바이트가 스카시 OP 리드냐, 즉 리드 명령이냐 이런 뜻이겠죠. 스카시 OP 리드냐. 리드인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내려온 파라미터들을 빅엔디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틀엔디안으로 변환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어떤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램디스크이기 때문에 memcopy, 즉 스카시 포트 무브 메모리라는 memcopy 역할을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투 메모리로 복사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자, 스카시 라이트는 이번에 반대로 쓰기 작업이죠. 이번에 쓰기 작업이라는 것은 사용자 버퍼, 유저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버퍼에서 반대로 램디스크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방향만 바뀔 뿐이지 로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 스타트 IO 콜백 함수가 어떤 식으로 SRB를 핸들링 하는지를 꼭 보시고, 최소한 지금 현재 소스 코드만 봐도 이 코드 가지고도 얼마든지 램디스크로서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먼저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16메가가 아니라 더 큰 크기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큰 공간의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를 램디스크로 쓰고 싶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디스크 사이즈 이 부분을 좀 더 키워서 더 큰 메모리를 할당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할당하는 이 메모리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메모리죠. 이 메모리는 할당이 될 뿐이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 있는 값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가 어쨌든 디스크의 형태로 보게 될 텐데 이 메모리가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봐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파일 시스템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따가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램디스크를 포맷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의해서 NTFS나 또는 FAT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포맷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램디스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64, X64와 X86 어떤 거든 선택해서 빌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X64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빌드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현재 64비트입니다. 그래서 64비트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빌드를 해야지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4비트에서는 드라이버는 빌드했다고 해서 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WH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이제 이 인증받지 않은 드라이버를 동작을 시키려면 방법이 윈도우즈를 부팅할 때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부팅을 해야만 인증받지 않은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컴퓨터를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부팅한 상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제 최종적인 디렉토리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설치 파일 이와 같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실 때는 먼저 장치 관리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어댑터가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돼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치 관리자에서 자, 데스크탑 V8이라고 되어 있는 제 데스크탑 컴퓨터가 보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레가시 하드웨어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하드웨어 변경 사항을 검색하면 소용이 없죠. 왜냐면 진짜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검색이 될 리가 만무하니까요. 따라서 레가시 하드웨어 추가를 누르시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검색하고 설치? 아니죠. 하드웨어를 검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목록에서 직접 설치. 그 다음에 모든 장치 표시. 그리고 디스크 있음. 자, 이곳에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선택을 합니다. 즉, 좀 전에 빌드했던 경로에, 최종 경로에 만들어지는 파일 위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버튼. 자, 이러면 인증받지 않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장치 관리자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장소 컨트롤러라고 하는 항목에 하드소프트 버추얼 스카시 미니포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선택된 걸 알 수 있고요. 이 녀석은 램디스크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HBA가 되겠습니다. 이 HBA에 의해서 램디스크 드라이브가 발견이 됐겠죠.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램디스크가 실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얘 자체가 램디스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클릭했더니 하제 스카시 미니 디바이스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 이렇게 긴 이름이 발견되죠. 이게 바로 이 버추얼 스카시 미니포트 디바이스에 의해서 발견된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카시 디바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자, HBA를 잠깐 사용 정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A를 정지시키면 바로 이곳에도 디스크 드라이브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HBA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HBA가 올라가자마자 스카시 디바이스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우리는 드라이버 설치를 할 때 이 저장소 컨트롤러 HBA만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HBA에 의해서 발견된 램디스크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스크 드라이버 클래스 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탐색기에서 그 드라이브를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볼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윈도우즈 디스크 관리자에서 포맷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관리 프로그램, 즉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방금 제가 생성했던 16메가짜리 디스크가 하나 발견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이때 온라인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초기화. 자, 온라인 상태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맷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3메가를 다 쓰겠다. 그 다음에 F 드라이브로 포맷을 하겠다. NTFS로 포맷하겠다. 이렇게 포맷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맷이 다 됐습니다. F 드라이브가 포맷이 됐고요. 실제 탐색기를 통해서 그 F 드라이브를 보시면 것처럼 이렇게 F 드라이브가 나왔고요. 일반적인 디스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에 드라이브 내에서 파일도 만들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파일처럼 이렇게 램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죠. 물론 빠르겠죠. 램이니까. 그쵸? 자, 이와 같이 램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다면 다시 요 HBA를 잠깐 내리도록 하면, 자, 보신 것처럼 디스크 드라이브에도 사라지고 디스크 관리창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램디스크였지만 소스 코드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의 소스를 일부 수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가상 드라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또 필요하다면 CD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즉, 가상 어댑터인 HBA만 잘 활용하시면 없던 CD롬이 갑자기 생기고 없던 디스크가 갑자기 생기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그런 버추얼 CD 솔루션 많죠. 예전에 많이 썼던 무슨 데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CD롬 솔루션도 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드라이버와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따라서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와 함께 동작할 미니 포트 드라이버만 제작하시면 되는 거죠. 스토리지 포트 드라이버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ATA 포트 드라이버,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 그리고 스토 포트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특별히 스카시 포트 드라이버는 우리가 선택한 램 디스크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포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하게 되면 동작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개발 속도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스토 포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성능이 좋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반면에 개발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카시 미니포트 드라이버는 전달되는 SRB, 즉 스카시 리퀘스트 블럭을 해석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CDB를 열어서 이 CDB 커맨드 디스크립터 블럭을 열어서 그곳에 들어있는 스카시 오피 코드와 스카시 파라미터들을 읽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스토리지 드라이버가 동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아마 궁금한 점이 좀 풀렸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샘플 소스는 저희 하재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재작년에 제가 실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름으로 책을 하나 출판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입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실무급에서 사용하는 실무자들이 보는 책이고요. 이 책에는 주로 HID 또는 I2QC, 터치 스크린 또는 보안 쪽 모듈, 그리고 스토리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을 제가 담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이 책에서 스토리지 쪽 파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하지 못했던 스토포트, 또 NVMe 같은 고속화된 PCI 익스프레스 디스크까지도 전부 이그젬플까지 볼 수 있고 그 구조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이 책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문자를 위한 유형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브는 계속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소프트였습니다.